오늘 많이 참석 안 하시겠다 막 엄청 많이 쏟아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 오는 날에도 참석하시고 교육을 듣겠다 또 모임에 참석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분명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면역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할까 해요. 항상 제가 혈관에 관련된 얘기, 당뇨에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다가 보면서 근본적으로 면역이라는 건 제대로 알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그래서 면역이 사실은 우리가 왜 리저브를 먹고 왜 우리가 APM을 먹고 왜 우리가 건강식품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부분 하는 얘기는 면역력 좋아지려고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면역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을 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텐데 내가 이걸 정확히 알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선무당이 뭐를 잡아요? 사람을 잡는다고 얘기하고 그냥 막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달달달 외운 상태로 전달하는 건 아닐까라는 우려심이 사실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1시간 동안에 제가 깊이 있는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그 면역에 관련된 아웃라인은 좀 알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제품하고는 어떻게 연결하는 게 좋을까? 면역력을 우리는 어떻게 맞춰주는 게 좋을까라는 얘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면역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무조건 높으면 좋은 건가요? 대답 못하시는 분들은 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잘하게 몰라서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홍삼을 먹는다, 인삼을 먹는다, 뭐 버섯을 달여 먹는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면서 얘가 왜 먹어? 그러면 면역력 높이려고 떨어진 면역력을 올려주려고 아주 일반적인 얘기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 얘기가 맞아요. 그런데 면역의 메커니즘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해서 사실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적절한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은 면역이 너무 많은 사람도 있어요. 너무 과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너무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너무 과한데 그걸 제대로 관리 못해서 병이 걸리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알아줘야 무조건 면역력이 떨어져서 면역력 높여준다가 아니라 면역력이 높은 사람들한테는 밸런스를 맞춰줘서 몸의 건강의 균형을 맞춰준다는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 그러면 면역과 우리 지네스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혈액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혈액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다 있으시죠? 피 없는 분은 여기 아무도 없잖아. 그래서 우리 몸에 다 관통을 하고 있고 안 가는 곳이 없어요. 피 안 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다 가요. 머리카락 안 가요. 머리카락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두피까지는 가죠. 뿌리에는 가요. 그렇지. 두피까지. 여기는 안 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도 머리를 이번에 얼마 전에 잘랐는데 자를 때 아팠으면 머리를 자르지 않았겠죠? 근데 얘는 지금 분명히 죽은 세포란 말이에요. 그리고 손톱을 깎아도 얘는 죽은 세포예요. 그죠? 때를 밀어도 얘는 죽은 세포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세포들은 분명 건들면 아파요. 그럼 아프다는 건 무슨 얘기냐? 혈관과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겠죠? 자, 그럼 혈관이 있다는 건 신경이 가는 거고 영양이 가는 거고 우리 피부가 계속해서 자랄 수 있는 원동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피라는 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피는 내 몸의 체온을 유지하기도 하지만 내 몸에 영양을 공급해주기도 하고 내 몸에 노폐물을 걸러내주기도 하고 내 몸의 전반적인 것들을 영양을 관장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린 크게 혈관에 무엇의 혈구들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아시죠? 무슨 혈구? 적혈구, 그쵸? 그 다음에 백혈구, 돌아가는 백이 아니고 하얗다 그래서 백혈구예요. 그 다음에 혈소판이라는 애들이 3가지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적혈구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빨갛게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혈구인데 빨갛게 보인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렇게 적혈구를 보실 수 있죠. 얘 모양은 약간 움푹 파여져 있어서 이 파여져 있는 데는 무엇을 담고 우리 몸으로 돌아다니느냐면 산소를 담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 곳곳에 산소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잘 통하지 않는다라는 건 얘가 산소가 공급이 안 된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얘는 면역과 관련이 없어요. 자, 그러면 면역과 관련이 있는 혈구는 뭐냐라고 하면 적혈구 말고 백혈구 혈소판이 있는데 혈소판은 쉽게 얘기하자면 상처가 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피가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과하게 쏟아지면 내가 과다출혈로 죽을 수가 있어요.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응고시켜서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피딱지 같은 거 이렇게 막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무릎팍을 깨면 거기에 피딱지가 묻어져 있었던 것들은 혈소판이 그 피를 응고시켰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이 들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얘가 양이 많아져. 어릴 때보다 나이가 들수록 이 양이 많아지면서 혈액을 어떻게 하냐면 응고를 시켜요.
쏟아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혈액 자체를 자꾸 응고시키다 보니까 피의 흐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아요. 근데 이게 무슨 현상과 맞물리냐면 지방을 많이 먹어서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들, 당의 섭취가 많아서 혈당이 높은 사람들, 그다음 혈관에 상처가 많아져서 혈관에 막 이상한 것들이 많이 노폐물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혈관 자체에 뭐가 상처가 많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과 동시에 혈소판이 많아지면 혈액이 피딱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장마비, 뇌혈관의 문제점, 뇌졸중 이런 것들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식품들 중에서 우리 홍삼이라고 하는 거, 인삼이라고 하는 애들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런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시켜준 효과가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홍삼만 그러느냐라는 거예요. 인삼만 그러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리저브도 마찬가지로 그런 효과를 해준다는 거예요. 혈액이 응고가 되는 것을 막아준 역할을 해주고 혈액의 흐름을 도와해주니까 혈액순환이 잘 돼서 그래서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홍삼을 먹지 않아도 뭘 먹어도 되는 거예요? 리저브를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혈소판 응집을 억제시켜준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혈소판과 적혈구를 얘기하고 나서 오늘의 주요 메인 테마가 뭐예요? 면역이었어요. 그러면 백혈구라고 하는 애들은 하얗게 생긴 혈구다라는 걸 보시면 되는데 얘는 종류가요 되게 많아요. 이 종류를 다 배우려면 여러분 면역학을 한 16주 동안 3시간씩 배우시면 돼요. 그만큼 백혈구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냥 간단하게 어떤 종류가 있는지만 한번 훑어볼게요. 호염기, 호염기성은 뭐냐면 염기성을 좋아하는 백혈구, 산성을 좋아하는 백혈구, 호산성이라고 얘기하고 중성을 좋아하는 백혈구 이렇게 있어요. 조호를 써서. 그래서 백혈구의 종류는 크게 3가지와 더불어서 림프구, 단핵구 이런 것들로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애들이 누구랑 같이 있는 거예요? 백혈구랑 적혈구랑 혈소판이랑 같이 다니는 거예요. 자, 근데 상처가 났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상처가 나면 모기를 물려도 되고 뭐 종이에 찢어져도 되고 상처가 이렇게 나서 이렇게 발갛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 피가 이쪽으로 몰린다는 거예요. 왜 몰렸을까? 균이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상처가 났다는 건 이미 그 상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균이 내 피부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빨개졌을까? 얘는 균을 죽이지 못하는데. 얘가 왔다는 뜻이에요, 여기 지금. 그죠? 빨개졌다는 뜻은 지금 적혈구라는 애가 여기 모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적혈구만 왜 왔을까? 아니에요. 백혈구도 같이 왔어요. 백혈구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가 적혈구와 백혈구가 동시에 올 때 같이 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어떻게 욱신욱신하죠? 피가 몰리죠? 빨개지죠? 그렇다면 적혈과 백혈과 같이 와서 혈소판도 같이 와서 여기를 지금 수리하고 있는데 그 균은 누가 죽이고 있어요? 백혈구가 죽이고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럼 백혈병이라는 뜻은 뭐예요? 백혈병. 백혈구 숫자가 적은 거예요. 균이 들어오면 얘가 막 증식을 해가지고 균을 막 다 잡아먹거든요. 그런데 얘가 증식할 능력이 없는 거야. 균이 들어와도 이걸 싹 감기균 별거 아닌 균이 몸에 들어왔으면 얘를 막 하면 막 몸에서 열이 나면서 이 얘네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근데 문제는 얘가 늘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병원균 같은 가벼운 바이러스에도 내 몸이 침략당하면서 큰 병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 어디로 가요? 무균실로 가요. 병의 균을 못 들어오게끔 하려고. 자, 그런 것이 바로 백혈구라는 겁니다. 자, 종류가 참 많아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 백혈구라고 하는 애들이 면역을 담당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백혈구라고 하는 애들이 면역, 그럼 면역은 무슨 뜻입니까? 면역은 무슨 뜻이에요? 질병을 면하다. 면할 면이에요. 그러면 역이라는 말이 면역이잖아요. 면하는 걸 어떤 걸 면하냐? 역이라고 하는 걸 면하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병을 뭐라고 그랬냐면 역병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역병이 돌았어. 뭐 이런 얘기 조선시대의 드라마를 보면 막 이러죠. 그 역병을 전염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역병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면하게 해주는 힘이 누구냐? 바로 면역력이에요. 그걸 누가 해준다? 백혈구가 해준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럼 내 피에서는 백혈구라고 하는 애들이 굉장히 힘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성에서 얘가 힘이 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감기균이 쉽게 퍼져요. 식중독균이 들어와서 배탈이 나고 큰일 나면서 나중에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잘못하면 그 나쁜 균들이 혈관으로 들어와서 폐혈증까지도 일으킬 수도 있어요.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서 면역력이라고 하는 건 항상 평균 이상으로 높아져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대부분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면역이라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요거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반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 면역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크게 보면 면역이 과민한 경우와 면역의 자가 면역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자, 면역의 과민은 뭘까? 어떤 것들일까?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균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균들이 사실은 있어요. 수억 마리의 균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널려 있단 말이죠. 그죠? 맞나요? 네. 우리 땅에 떨어져 있는 거 먹었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안 먹지만. 먹는데. 지금도 먹어요? 네. 먹어도 안 죽어 괜찮아 이러면서 먹잖아요 사실은. 안 죽은 이유가 뭐예요? 면역력 있으니까 안 죽은 거예요. 근데 그걸 먹었더니 난리가 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왜요? 면역이 너무 과민한 거야. 그걸 가지고 내 몸에서 못 받아들이는 거야. 그게 대부분 꽃가루, 진드기 이런 것들이죠. 별거 아니잖아요, 꽃가루. 누구는 꽃가루에 막 그냥 막 사진 찍고 난리가 나는데 어떤 사람은 꽃가루에 난리가 나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오고 콧물 대체기 난리가 난단 말이야. 뭐예요? 과민한 거예요. 그런 것들 대부분 알러지, 아토피, 비염 이런 애들이죠. 이제 비염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가을 되면서 이제 콧물 찔찔 흘리고 재채기하고 난리 나죠. 진드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추위 때문에 그렇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자, 자가 면역은 뭐예요? 자가 면역. 그렇죠. 자가 면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내 몸을 지켜줘야 되는 면역 세포들이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자가 면역. 그래서 면역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올려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면역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오늘 포인트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면역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애가 누구냐? 그런 게 바로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감기가 걸렸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됐어요? 두통이 왔어.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을 못 잤어.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가 안 돼. 스트레스를 받았더니 어떻게 살이 쪘어? 하는 얘기도 되게 많단 말이죠. 자, 이 스트레스가 근본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적응해야 될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내 스스로를 이렇게 이겨내야 되는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행동적으로나 생리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 것들이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런 적응의 반응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몸에 어떤 이상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스트레스 잘 받으신다 그런다면 체중 변화 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두통 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복통, 배가 이상하게 살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보면 감기 오는 사람들도 있고 트러블이 오거나 집력이 떨어지거나 두드러기가 오거나 갑작스러운 탈모를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누구를 많이 보냐면 저 이제 제 주변에 박사학위 받으려고 공부하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잘 나타나는 게 뭐냐면 두드러기, 이름 모를 일을 두드러기가 막 올라와요. 스트레스를 이제 엄청 극도로 막 받으면서 두드러기가 올라오거나 머리털이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 원형 탈모증 같은 거 오는 것들 너무너무 많이 봐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녹록지 않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무시하고 받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을 하신 경우들이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런 관련된 논문들, 그러면 진짜 이게 스트레스 때문에 온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문들을 한번 찾아봤더니 스트레스가 심하면 흰머리가 생긴다. 맞아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머리가 하얘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 고생 직살나게 한 사람들 머리 하얘요. 그 다음에 또 누구 있냐면 옛날에 마리 앙뚜아네트가 프랑스 혁명이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잡혔잖아요. 단두대 올라가기 하루 전날 밤에 잡혔는데 머리가 하얗게 밤새도록 고민했더니 머리가 하얗게 바뀌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만성 스트레스가 심한 여성은 배고픔을 참지 못한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잘 받는 사람은 수명이 짧다. 너 때문에 늙어, 너 때문에 죽어 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바로 여기 있죠. 스트레스 여자만 살찌게 한다. 이런 논문들도 있다는 거죠. 스트레스는 암의 원인이다. 그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귀에서 소리가 난다. 이명이 난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논문으로 나왔던 얘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 스트레스라는 건 도대체 왜 그런가에 대한 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뇌를 주관하는 것들이 있죠. 뇌에서는 뭐 이제 감각이라든가 운동신경이라든가 안 그러면 자율신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율신경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 네. 오늘 너무 어려운 얘기 하나요? 자율신경이 뭐예요? 신경인데 뜨거운 걸 이렇게 만지잖아요. 뜨거운 걸 만지면 딱 뜨거 이러잖아요. 이건 무슨 신경이에요? 감각신경이에요. 뜨겁잖아. 감각이겠죠. 자, 이 감각이 어떻게 했어요? 튕겨나갔죠. 뭐 하려고? 내가 손을 안 달려고. 그건 운동신경이에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이 대뇌가 작용을 해서 내가 나를 보호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런 상관없이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신경이 있어요. 그걸 뭐냐면 자율신경이에요. 요새 자동차도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무슨 운동이라고 그래요? 자율주행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내 몸의 신경도 어떻게 한다?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요. 자, 그 자율신경이 나온 애가 뇌하수체라는 애인데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이 호르몬들이 막 왕성하게 분비돼요. 나 이제 스트레스 이빨 받았어. 자, 여러분들 각각의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그 순간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 몸에서 호르몬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호르몬 중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코티솔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얘가 엄청난 양을 만들면서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고 탈모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막 두피에다 비듬을 막 일으키고 이런 호르몬이 바로 코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받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나요? 안 해지죠? 마음 막 두근두근하고 뭔가 잘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자율신경이 막 만들어지면서 내 몸에서 가슴을 쿵떡쿵떡 뛰게 하는 아드레날린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면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면 가슴이 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사람을 안 만났는데도 가슴이 쿵떡쿵떡 뛰면서 막 미칠 듯이 내 마음에 그렇게 심장 조절이 안 돼. 그게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그래요. 이런 것들이 각각의 내 몸의 조직과 근육이 작용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이 편안할 때는 심장도 천천히 뛰고 침도 잘 굉장히 좋은데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서 발표한다 그러면 입이 마르지 않나요? 그죠? 입이 바짝바짝 마르면서 왜 이렇게 입이 마르지? 긴장하면 교감신경이 나면서 침 분비가 억제가 돼요. 심장은 굉장히 빨리 뛰고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그 시대에는 숨도 막 가쁘게 쉬게 되면서 소화도 잘 안 돼서 막 바닥에 나타난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아드레날린이라는 애들이 막 분비가 되고 방광도 수축되는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 그러면 몸은 정상적이지 않게 된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온다? 암이 온다. 스트레스가 아주 백해무익한 거예요. 적당한 스트레스는 사람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좀 건강한 삶을 이끌 수 있고 뭔가 긴장할까 만들 수 있지만 지나친 스트레스가 계속 오게 되면 이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자율신경 안에 교감신경이 많아지면서 결과적으로 내 몸이 굉장히 긴장감에 놓이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몸의 기능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스트레스와 암의 연관관계를 보게 되면 이혼을 했거나 실직을 했거나 뭐 사회적으로 고립받았거나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때에서 뭐한다?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게 결과적으로 암세포의 활동을 엄청나게 촉진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소송 걸려서 소송에 막 평생 그 고소하고 막 소송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어딘가에 병이 하나 걸려 있어요. 그거 계속해서 신경 쓰면서 그러고 살다 보면 좋은 것이 생길 리가 없어. 몸 안에선 안 좋은 것들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암세포라는 거고요. 얘네들이 결과적으로 암세포를 잡아먹는 면역세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세포를 키워놔야 되겠죠, 평상시에. 그리고 얘가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기능들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 자율신경도 마음대로 해놓고 잠도 못 오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나쁜 호르몬들도 굉장히 많이 오게 되면서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암을 촉진시켜주는 원인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게끔 해준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동. 그죠? 운동도 하고 여기 면역력 높이는 방법 딱 나와 있잖아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골고루 먹고 균이 들어오지 않게끔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잠도 잘 자고 운동도 하면서 해주는 것이 잘 좋은데 이건 다 아는 얘기잖아요. 이건 다 아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건 누군가가 얘기 하나 정도 알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근데 묘하게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애와 얘기할 때 비슷한 애가 누구였냐면 이 활성산소라는 애였어요. 하는 일이 비슷해. 그렇지 않나요? 네. 자, 그러면 활성산소와 스트레스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활성산소가 많아져요. 그냥 딱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스트레스 자체가 많아지게 되면 숨이 잘 안 쉬어졌잖아요. 몸이 호흡이 가빠졌잖아요. 몸 안에 뭐가 많이 남아? 독소들이 되게 많이 남아요. 충분히 호흡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충분히 호흡을 내쉬면 내 몸 안에 있는 나쁜 이산화탄소부터 시작해 노폐물들이 쫙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숨도 가쁘고 소화도 안 되고 뭔가 잘 일처리가 내 몸에서 지금 잘 안 되고 있어. 그럼 항상 일을 하다가 말았으니까 뭐가 남아? 찌꺼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 그 찌꺼기가 누구야? 활성산소야.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주변에서 스트레스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많은 거다? 활성산소가 많은 거다라는 거예요. 몸 안에. 이 활성산소는 결과적으로 누구를 일으키느냐?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활성산소는 에너지를 만들 때 꼭 필요한 산소가 좋은 거긴 하지만 그 산소의 찌꺼기가 남아져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우리가 음식을 태울 때도 산소가 필요하지만 얘네들이 이 찌꺼기가 충분히 태워지지 않으면 굉장히 안 좋은 찌꺼기를 만드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활성산소다. 자, 그래서 그 활성산소는 정상적인 세포를 어떻게 만들어요? 찌들찌들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핵을 공격해서 핵이 정상적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세포 자체가요, 굉장히 못생기게 만들어서 버린다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활성산소는 어디까지 공격한다? 세포의 핵까지 공격한다. 제가 얘기했나요, 여러분들한테? 암 수술했다고, 저? 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갑상선이 암에 걸려서 이제 갑상선 하나를 띄었어요. 근데 갑상선 검사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초음파 검사를 해요. 아세요? 이렇게 초음파로 이렇게 검사를 해서 이 갑상선의 사이즈하고 갑상선의 혹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봐요. 그래서 이 목의 모양이 이상하다 싶으면 뭐라고 하냐면 세침 검사를 하자 그래요. 세침 검사가 뭐냐면 구멍을 뚫어요, 여기다가. 목에다가 이렇게 바늘이 구멍이 엄청나게 큰데 그 구멍을 목에다 뚫어서 거기 있는 조직을 뜯어내요. 그런 다음에 얘를 배양시켜서 얘가 암세포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자, 정상적인 세포는요,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 앞에 보는 것처럼 예쁘게 생겼어요. 암세포는 어떻게 생겼냐면 모양이요, 굉장히 못생겼어요. 울퉁불퉁하게 생겼어요.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얘가 크기 때문에 모양이 울퉁불퉁하게 막 이렇게 자란단 말이에요. 제 목에 갑상선에 암세포가 있다 그러면 초음파를 찍었을 때 모양이 예뻤을까 안 예뻤을까? 안 예뻤기 때문에 의사들이 뭐라고 하자 그러는 거예요? 조직 검사를 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해보는 게 내 암 검사할 때 기본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암세포의 모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포가 변형됐다는 뜻인 거고, 돌연변이 세포가 바로 결과적으로 뭐냐면 DNA를 공격해서 모양을 완벽하게 이상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암세포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정상세포는 어떻게 생겼다? 동글게 생겼다. 매끈매끈하게 생겼다. 근데 변이가 돼서 DNA가 병형이 되고 얘가 이제 완전히 암세포를 변한 애들은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울퉁불퉁하게 생겼어요. 자, 이런 암세포들이 우리 몸에 있어요, 없어요? 말하고 싶진 않지만 사실은 다 있어요. 하루에도 몇 개씩 생기냐면 5,000개 이상씩 생겨요, 이 암세포들. 이 암세포들이 계속해서 생기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몸에서는 누가 있었어? 아까 잊어버렸죠? 또 처음에 나왔을 때 누가 있었어요? 면역세포들이 있었어요. 그 면역세포들이 누구? 백혈구라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 백혈구라는 애들이 얘를 크지 못하도록 다 죽여요. 그러니까 내가 암이 안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백혈구가 힘이 세야 돼. 이해가 가시겠죠? 백혈구가 힘이 세고 얘가 크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뭘까? 얘는요,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암 크기가 1cm잖아요. 요만한 거밖에 안 돼. 사이즈가 1cm밖에 안 되는데 그 암세포는 몇 개가 모여 있는 거예요? 15개가 모여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조금씩 받으면 그게 어딘가에서 모여서 1cm, 2cm, 3cm 하면서 이만한 종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 안 받게 사는 것이 제일 좋고, 스트레스 받으면 뭐가 많이 생겨?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니 그 활성산소는 암을 만드는 원인이기 때문에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본적으로 활성산소를 없애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암세포를 가지고 있다. 그죠? 암세포를 가지고 있지만 그걸 얼마나 내가 잘 처리해내는 능력이 좋은가가 건강하나 건강하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암세포 특징 한번 볼까요? 암세포는요, 여러분들 세균이나 바이러스처럼 외부에서 들어온 애들이 아니에요. 얘는 어디예요? 내 몸에서 자란 건데 변형된 거예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보약 한 그릇 먹으면 안 커진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좋다고 하는 홍삼도 항암 치료할 때 먹으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얘가 같이 커요. 내 면역세포를 키우려고 내가 홍삼을 막 열심히 먹었잖아요. 그럼 모두 커요? 암세포도 커요. 무럭무럭 자라요. 그러니까 그때는 먹으면 안 되는 애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 내가 항암수를 받고 있다. 그럼 먹어도 되는 애와 먹지 말아야 되는 애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암세포의 특징이 뭐냐면 정상세포처럼 생겨나고 산화나 성정주를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적혈구라고 하는 애들은 며칠 산대요? 100일 산대요. 120일 정도 살아요. 살다가 죽고 피부세포는 며칠 사는지 혹시 아세요? 그렇지, 28일, 30일 정도 살아요. 이 세포들은. 그러니까 각각의 세포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숫자들이 갖고 있는데 암세포는 죽지도 않아요. 불멸이에요. 잘 죽지도 않으니까 얘를 어떻게 죽일까요? 방사선으로 째고 항암제로 죽이고 막 일생 난리를 하는 거예요. 강력한 방사선과 화학약물로 얘를 투여하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에서 이런 방사선과 화학적 약물을 처리하게 되면 문제가 뭘까요? 내 건강한 세포도 같이 죽어요. 그래서 방사선 처리거나 그거를 받으시는 분들은 어떠냐면요. 입안이 다 헐어요. 머리카락이 다 빠져요. 피부가요 막 완전히 탄력이 떨어져서 흐물흐물해져요. 왜 그럴까? 얘네들은 주기가 짧아서 빨리빨리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화 기능도 굉장히 안 좋아져요. 이런 사람들. 먹지를 못하고 다 토하고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 그 주기가 짧은 세포줄을 갖고 있는 정상세포들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엄청나게 빨리 자란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시면 아까 보면 굉장히 1cm만 해도 엄청나게 큰 애인데 이 세제곱 밀리미터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작은 사이즈인데요. 이 정도만 생겼어도 이 암세포는요. 자기가 먹고 살겠다고 혈관들을 다 자기 주변으로 끌어와요. 자, 보실래요 여러분들? 유방암이라는 거 하나 볼게요. 유방암이 NO라고 하는 건 이거 염기예요. 염기의 암세포인데 암세포가 여기 생겼어요. 그러면 이 암세포가요. 살기 위해서 뭐를 할까요? 여러분들 림프절이라는 것들하고 연결해서 먹이를 구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저희가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얘가 1기다 라고 얘기하면 이 림프절로 암세포가 전달이 되면서 전이 되기 쉽게 지는 상태인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전이 되는 상태가 이 림프절 혹시 아시죠? 네. 임파선이라고 불러지는 애들 아시죠? 네. 임파선은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림프절은 이렇게 겨드랑이, 사타구니, 배 이런 데 몰려있는 데고 림프는 전체 다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림프를 통해서 얘네들이 자꾸 이동하고 그 다음에 먹이를 가져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숫자가 많이 나올수록 어떻게 되는 거다? 전이가 많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타고 다른 조직까지 전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보실래요? 이 암세포가요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혈관이에요.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혈관들을 끌어모아서 자기 주변으로 이렇게 감싸요. 그래서 먹이를 계속해서 먹으면서 얘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암세포를 안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혈관을 잘라. 방사선 안 쬐고 항암 치료 안 받고 이 암세포가 얘를 어떻게 알면 좋겠어요? 얘를 없애는 방법은 뭘까요? 수술해. 혈관을 차단해야 돼요. 혈관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줘야 돼요. 그게 항산화 물질이에요. 이해 가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리저브 그게 항산화 물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잖아요. 얘를 먹으면 얘가요 신생혈관을 끌어오지 못하니까 막아줘요. 그래서 전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미 생겨있다 하더라도 얘가 사이즈가 안 크려면 어떻게 돼? 먹을 거 못 먹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커지지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누구냐고요? 항산화 물질이라고요. 그래서 그게 항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암이 커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막 자꾸 이쪽 혈관을 통해서 막 다른 쪽으로 막 가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차단시켜주고 억제시켜주는 효과가 필요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뭘 강조하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차단시켜주는 애가 바로 비타민 D라고 하는 애들. 햇볕을 보면 우리가 요양 간다고 많이 하죠. 몸이 안 좋으신 분들. 햇볕 많이 쬐면 굉장히 좋아요. 햇볕을 쬐을 때도 선크림 바르고 쬐지 마시고 안 쬐고 안 바르고 쐬셔야 돼요. 근데 햇볕을 지금 쬐고 싶어도 못 쬐. 그럼 어떻게 해? 먹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AMPM 안에 뭐가 있어요? 비타민 D가 있어요. 그럼 꾸준히 섭취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거를 꾸준히 섭취하시면 이 암세포가 커지지 않고 오히려 작아진 효과를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항암식품이에요. 자, 문제는 뭘까요? 이 임파선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육종이라는 건 뼈에 생기는 암인 거고요. 임프선은 림프에 생기는 암인 거예요. 겉으로 드러날 때 가장, 우리가 암은 어딘가에 생겨 있는데 잘 몰라서 모르고 살지만 얘는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요. 그래서 무서워서 여러분들한테 내 몸에 암세포가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경각심을 갖고자 이 무서운 그림을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거예요. 심각해지면 림프절로 이게 퍼지게 되면 이렇게 겉으로도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의 종양이 커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 내 몸의 면역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암이라는 건
어떻게 발생을 하느냐라고 생각하면 유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델 중에서 우리나라 모델 아니고 누구더라? 그쵸.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는 자기 엄마 아빠가 아니 엄마로부터 자기 친정 쪽이 뭐 하대요? 유방암에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유방을 다 절제했어요. 그렇잖아. 대단한 여자. 가슴이 없어요. 그렇잖아. 유방암 싹을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몇 퍼센트예요? 6%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90% 이상은 뭐가 생겨서 우리가 암이 생기느냐? 그건 다 환경적인 거예요. 먹는 거 인스턴트 많이 먹어서 그러고 담배 펴서 그렇고 환경오염에 노출돼서 그렇고 방사선에 쫄려서 그렇지 햇볕에 그렇지 화학 물질에 노출돼서 우리가 암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이라는 걸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런 거 노출 안 돼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노출되더라도 뇌수를 방어하는 기능을 좋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암을 일으키는 원인의 물질이 무엇이냐라고 의사들이 입을 모아서 80~90%의 입을 모아서 원인이 무엇이냐 그러면 화학물질, 뭐 자외선, 기타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 환경오염 이런 모든 것들이 갖고 와서 내 몸에 뭘 만들어?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암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면 아까 스트레스도 얘기했지만 환경오염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걔네들 모두 다 누구를 만들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만들기 때문에 암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근본적으로 내 몸에 발생될 수 있는 이 활성산소를 없애는 것이 가장 내 건강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먹어야 되는 게 바로 항산화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항산화제를 먹으려면 뭐가 중요하냐? 과일에서 추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 이 과일 중에서도 여러분들 색깔이 진한 애들이 더 좋아요. 이 색깔 자체, 그 껍질 드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진한 애일수록 얘가 훨씬 더 항산화 기능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과일 선택할 때 빨간색의 사과와 약간 덜 익은 사과가 있다 그러면 빨간색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색깔이 진한 애가 누구예요? 바로 블루베리 같은 거라든가 아세이베리라든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포도라든가 이런 애들이 색깔이 진하잖아요. 그 진한 포도 겉껍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든가 아니면 레스베레토로라든가 굉장히 중요한 항산화 물질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색깔별로도 이렇게 굉장히 좋지만 특히나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심장질환이라든가 혈관관계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하는 보라색을 우리는 좀 많이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리저브죠. 리저브 안에는 석류부터 시작해서 체리, 녹차,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그다음에 뭐 포도 씨인데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레스버레트롤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많이 있냐면 껍질에 많이 있어요. 안토시아닌은 과즙이라든가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레스버레트롤은 오로지 어디에만 얻을 수 있다? 껍질하고 씨앗에서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안 먹는 애들이잖아. 먹어도. 그쵸? 안 먹는 애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의 효과를 별로 못 느끼게 되는데 바로 레스버레트롤이 어떤 효과를 주냐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암 얘기를 많이 했었으니까 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암을 예방해 준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들이 있어요. 이건 다 제가 논문을 찾아서 여기다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광범위한 암을 예방해 주지만 또 한 가지 뭐냐면 기존의 항암제와는 달리 누구를 보호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쵸? 항암제는 누구도 죽여요. 건강한 세포도 죽여요. 근데 얘는 건강한 세포를 보호하는 작용을 갖고 있는 것이 얘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프리라디칼 제거해요, 안 해요? 프리라디칼이 뭐예요? 활성산소예요. 다른 말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서 주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줍니까? 암세포를 사멸시켜요. 사멸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종양 유전자를 억제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아까 그 신생혈관들을 차단시켜서 얘가 먹이를 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 사이즈가 커지지 않아요. 얘가 더 좋은 건 뭘까요? 항암제를 상승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제가 아까 뭐라 했냐면 홍삼은 항암 치료할 때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항암제 치료할 때 같이 드셔도 돼요. 전혀 문제 없어요. 얘가 오히려 항암제의 기능을 좋게끔 해주면서 건강한 세포는 보호해주기 때문에 피부 점막이라든가 모발이라든가 피부 이런 전반적인 것들도 보호해주는 역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드시면서 하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얘는 식품이지만 굉장히 강력한 항산 물질을 갖고 있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어디에 좋으냐면요. 비타민 D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햇볕을 많이 보고 여러분들 지금 유럽에서 굉장히 신났어요. 왜 신났는지 아세요? 올해 엄청나게 뜨거웠잖아요. 뜨거울수록 포도 농사가 무진장 잘 돼요.
푸더뭉소가 무진장 잘 되면 와인을 무진장 많이 좋은 와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유럽은 지금 신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햇볕을 많이 받다는 얘기인 건데 햇볕을 많이 받으면 뭐가 많이 생기는 줄 아세요? 비타민 D가 어마어마하게 생겨요. 그래서 햇볕 자체가 많이 받아들인 이 포도 같은 경우는 무슨 효과가 있어요? 항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 연결고리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시는 레스버레트롤은 리저브는 뭐가 많은 거예요? 비타민 D도 많고 그 다음에 항산화 물질도 굉장히 많은 굉장히 좋은 물질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